안녕하세요, 윤토룡입니다. 처음으로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 분의 IFB 심사위원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새로운 핀 모델이라는 종목이 생겼고, 그리고 IFB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유언 비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그러한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IFB에서 권위가 있는 웨인버그라든지 아니면 샌디, 베키, 아니면은 IFB 부회장 등과 직접 만나보면서 같이 심사를 봐오신 김태우 저지님과 함께 IFB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핀 모델 혹은 비키니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저지 김태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담동에서 필라테스 샵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서부터 저지 활동을 해왔고, 이제 주로 AGP 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IFBB 프로 퀄리파이어나 IFBB 프로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주로 국내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지님을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제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거기에 이제 손준명 선수가 프로를 땄을 때, 그때 제가 심사의 기준이 정렬이 하부 승모근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릴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외국에서도 퍼가고 약간 그냥 되게 디테일하고 약간 매니아틱한 내용인데, 그게 릴스인데 한 3,40만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선수들이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한 것이 AGP의 심사위원 3분 중에 한 분이 필라테스 원장님이다. 그때 제가 그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2020년 때부터 약간 필라테스 교육을 처음 받고, 약간 해부학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좀 약간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보디빌딩에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그건 별개다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것을 계속 이건 뭔가 있을 것이다, 연결될 것이다 하는 와중에 보디빌딩이랑 어떤 해부학적, 기능적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정보가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서 항상 거기서 그거에 가장 처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근본은 누구였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AGP의 심사위원 3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저지인데, 그 중에서 필라테스 원장님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심사를 피드백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뭔가 진짜 찐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딱 팔로우를 하고 언젠가 연결되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히 올리시간 이제 연락을 해서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저지를 하시면서 이제 저지의 스토리를 한 거, 그러니까 자신의 스토리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디빌딩이랑 이런 해부학적인 거, 그리고 정렬적인 것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한보디빌 협회의 취미로 대회를 나갔을 때, 그게 몇 년도예요? 한 2007년도에서 10년도 사이 같은데. 와, 진짜 옛날이네요. 그래서 10년도 사이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로니 콜먼이 꿈이었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레이닝을 과하게도 해봤고, 고중량 트레이닝에 목을 맸었는데, 그러다 정말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올드스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근데 정신력이 얼마나 세신지는 그거 스토리 한번 해주세요. 격기를 하신 스토리. 격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복싱을 제가 고1 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까지 띄엄띄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운동하면서 그래도 좀 항상 끈기와 인내는 좀 뛰어나다라는 소리는 들어왔었어요. 5대1로 하고 다니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스포츠로서 그냥
복싱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대회는 나가지 않았고 전혀 정신력으로 약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잘 이렇게 몸의 발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셨다. 예, 맞습니다. 이 보디빌딩 선수들이 저희 나라의 오래된 보디빌딩 선수나 유명하신 분들이 정신력이 어마어마하세요. 트레이닝 강도도 어마어마하고 그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 거죠. 같이 선수들하고 트레이닝을 해봐도 근성 있네 하긴 해도 다쳐도 더 해야 했던 상황이 계속 됐었고 그게 훈장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관절이 아프게 되면서부터 중량이 반도 안 되게 3분의 1도 안 되게 뚝 떨어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보고 병원 치료로도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 교수님들 만나고 그러다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두 분을 만나고 제 트레이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공부하고 파고들기 시작했죠. 트레이닝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다 몸을 만들 때 뭐 정렬, 기능 하면서 어떤 선수는 그러하다. 특히 저도 많이 그랬지만 시범을 예를 들면서 아니면 뭐 황철 선수의 특이한 운동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저주님의 피드백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뭐 배운 것도 아니지만 선수들한테 어떤 해부학적으로 이 사람은 뭐 저희가 불편하지 않냐 아니면 그 동작이 잘 안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코치나 아니면 선수들이 그 신기했던 그런 약간 보디빌딩을 해부학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그런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부상을 당한 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 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풍이었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절실한 선수들의 마음. 열심히는 하지만 이 타고나지 못해서 열심히가 부상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항상 엘리트 선수들을 보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엘리트 선수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엘리트가 된 거거든요. 그게 정신력 하나만은 아니에요. 물론 정신력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죠. 정신력은 다 기본빵이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체형이 굉장히 좋고요. 움직임이 좋아요. 기능적인 문제들도 좋고요. 그걸 이제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트레이닝에 맞춰서 들어가고 똑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그런 흐름이 더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피드백을 2018년도에 좀 더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꿈꾸다가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 이 코치님하고 같이 와요. 코치님은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보디빌딩 성공하신 분들. 그 당시에는 더 보디빌딩 선수인 코치분이 많이 나셨겠네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그러셨겠네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쪽은 아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때는 더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네가 몸이 나보다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하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오셨을 때 선수한테 그런 훌륭한 보디빌딩 선수한테 받으면 근육 발달은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이제 발달이 된 사람이니까 거기서 밸런스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포징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 특정 근육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사실은 피드백은 단순해요. 그냥 어디 부위에 대한 발달,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디 부위에 대한 밸런스적인 부분과 포징적인 문제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거의 컨디셔닝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피드백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해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대회를 나왔고 얼마나 노력의 과정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기능과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발목에 대한 가동성과 뭐 안정성이 문제가 포징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와 등근에 대한 밸런스가 조금 깨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신경 써주면 케어해주거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네. 이제 근육의 쉐입적인 부분을 근육은 이 기시점과 점시점이 있잖아요.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근육에 자극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전체 범위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 머슬 벨리 근복 자체가 달라지는데 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은 근복이 굉장히 우수하게 발달, 아름다운 라인으로 발달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은 그 머슬 벨리는 그냥 그 쉐입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근육에 대한 시작과 끝의 포물선이죠.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타고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코치님들이나 선수들의 반응이 그냥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그랬겠네요. 멍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 딱 표정만 봐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운동이나 해봤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떨떠름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코치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근데 그분의 코치님의 트레이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 딱 피드백한 거를 캡처해서 올리면서 코치가 그때 캡처해서 올리면서 약간 조롱하는 식의 그런 SNS에 그런 피드를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랑 비슷한 게 저는 뭔가 누구를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닌데 이게 원래랑 너무 다른 인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공격하는 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는 지금 이렇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은 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를 많이 겪으셨던 것 같네요. 그런 반응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됐었죠. 그분도 이제 그게 이유가 있었고 이제 또 그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비키니에서는 탄력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근육의 탄력적인 표현이 중요한데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종이 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수분 조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만약에 코치님이 수분 조절을 진행했으면 그게 몇 년도였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초반이었죠. 2018년도에서 20년. 그러니까 지금은 비키니 선수는 이제 굳이 수분 조절 안 해도 된다라는 정보가 많이 만연해 있는데 2017년, 18년에 무조건 수분 조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무조건이었거든요. 그거 진짜 앞서가셨네요. 제가 작년에 이제 SS 하면서 이제 공격을 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2017년, 18년도에 그랬으니 그게 얼마나 되게 스트레스였고 뭔가 그렇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겠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저희 그 심사위원 아까 처음에 소개한 3명은 저희는 뭐 막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남들 앞에 나서고 싶지도 않고 딱히 막 인정을 막 그렇게 막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욕먹는 것보다 인정받고는 싶지만 뭐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인정받고 박수 쳐지는 않더라도 그냥 진실을 말하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 더 그런 게 뭐냐면 아까 말하려고 했지만 피드백을 하실 때 할 때 돈을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거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심사. 그게 저는 그거에서 이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아도 돈을 받는데 요즘에는 막 몇십만 원, 20몇만 원, 30만 원을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저지의 피드백을 받거나 저지의 어떤 레슨이 뭐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이 사람은 진짜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이것 갖다 내가 영광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원래 피드백은 무료로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대회 끝나고가 가장
가장 정확하거든요. 네. 여러 명의 심사위원한테 피드백을 받을 네. 수 있고 네. 현장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거든요. 시기가 많이 지나지 않는 상태. 대부분 이게 그게 꼭 가능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하게 해서 좀 그래도 그거 피드백 하나가 아니라 꼼꼼하게 봐드리려고는 했죠. 그게 참 저한테는 센세이션을 했어요. 요즘에는 워낙 대단한 분들의 1대1 레슨은 뭐 시간당 가격이 엄청나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피드백인데 오히려 그렇다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화두인 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이제 저 이렇게 여성 선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비키니의 종목의 뭐 심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더 모여진 핀 모델의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저진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비키니가 추구했었던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비키니가 경쟁이 너무 과해지면서 기준점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발달이 된 형태를 육각형 형태라고 하는 오각형 형태, 밸런스가 그런 좀 발달이,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컨디셔닝도 조금씩 더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적인 라인을 추구하는 비키니에서 약간 과해진 상황을 보이니까 올림피아에서도 약간의 제지가 있었고 샌디 윌리엄스가 제지가 있었고, 이게 너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컨디셔닝 기준치를 확 낮출 수도 없으니까 아예 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추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추럴 프로전이 이제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이 건강한 피트니스를 선도한다는 명목에 좀 가장 잘 맞는 여성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키니가 너무 과도해지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경쟁해서 출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상태도 그렇고 근육 발달 상태도 그렇고 정말 건강함이랑은 아주 약간은 거리가 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목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준점이 좀 낮아졌다 보니까 일반적인 매니아 여성분들이나 요즘 비키니 선수들은 굉장히 트레이닝이 하드코어식이거든요. 트레이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중량도 그렇고 운동 강도도 그렇고 이제 다이어트의 강도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기준점이 낮으니까 많은 선수들, 매니아 선수나 일반인 분들도 목표를 삼고 도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전한 피트니스 문화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드함이라는 표현을 이제 비키니에서 많이 해서 이제는 하드함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조금 사람들한테, 선수들한테는 좀 알려지게 된 표현이긴 한데, 그 하드함이라는 표현이 저도 그렇지만 참 어려운 표현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드함이라는 것이 그냥 뭐 다이어트가 덜 됐다, 혹은 아니면 뭐 수분감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뭐 가장 쉽게는 다이어트가 덜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은데, 근육 발달이 덜 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하드함이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해 주시자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비키니에서 하드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드함은 좀 근육이 과하게 발달된 상태, 조금 근육이 경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축성 긴장이 활발히 된 상태. 그래서 근육의 선이 보여야 되지 않는데 근육의 선이나 결이 보이는 상태. 근육의 선이라는 거는 그 홍두깨살이라고 따지면 이 결살이 보이는. 너무 기능적인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근막 이제 착이 생겨서 이제
근막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근막 유착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너무 강한 데피니션이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하드함이 생기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못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말하시는 잘못된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좀 쉽게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본인의 몸의 밸런스나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관절의 가동 범위나 기타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근육의 기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무게와 횟수와 시간으로만 강도로만 기준점을 삼는 트레이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받아들인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래서 피리스나 로니 콜먼이랑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뭔가 되게 역동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특히 로니 콜먼은 되게 역동적인 트레이닝을 했으나 그래도 몸이 잘 발달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기능적인 보디빌딩을 해서 되게 정적으로 세팅을 1부터부터 10까지 잡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뭔가 그 패턴이나 움직임 패턴 이런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래서 그냥 기능적으로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잡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좀 튕겨가면서 해도 아니면 역동적이게 해도 되는 사람은 되는 그런 약간 원리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타고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확률의 문제 같아요. 외부적인 도움, 약물 같은 도움도 있어야 되고 약물에 대한 반응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근육에 대한 탄력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운동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퍼레이션이 정말 좋게 머슬밸리가 진짜 잘 발달한 선수들을 보면 로니 콜먼이 트레이닝이 막 반동을 이용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육에 대한 탄력성을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이제 또 중량에 대한 컨트롤, 바디 컨트롤로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가 조화돼서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걸 타고나지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원래 사람마다 유전적인 한계는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가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더 제한이 있는 사람은 그 제한적인 문제점들, 기능적인 거, 그리고 올바른 체형, 그리고 컨트롤,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도적인 트레이닝으로 조금씩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어그로성일 수 있는데 강도와 기능성 만약에 그거를 몇 대 몇 비율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뛰어난 선수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나지 않은 선수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보디빌딩에서 봤을 때 강도와 기능성 하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비율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어그로서 질문이죠. 그러니까 딱 사실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그냥 약간 어그로성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강도가 받쳐줄 수 있는 몸이면 강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육 되는 발달에 있어서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대부분은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려다 보면 오히려 어디가 어긋나고 아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이제 정렬이 많이 틀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 패턴이 심한 사람들은 고중 트레이닝이 반복되면 반복돼서 당장의 문제는 안 생기도 누적돼서 나중에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 이제 이쪽 보디빌딩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그래도 체형이 올바른 체형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적 비교적 많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긴 하지만 롱런을 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내구력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약간 게임 보면은 약간 그 무기가 내구력 좀 높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뭐 그 사람의 내구력 자체가 높은 걸 수도 있고 막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너무 변수는 많아서 저는 강도를 버틸 수 있는 몸이 이제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 6개월에서 1년 해보면 내가 이쪽에서 타고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발달이 더딘 사람들은
기능적인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정열적인 것에 움직임을 개선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의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났으면은 쉽게 말해서 조지면 되고 타고나지 못했으면은 조금 더 똑똑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되게 강단 명료한 정리네요.